국정의 내밀한 부분들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영조 얼굴빛이 붉은데 아마 화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화기는 아니다. 차를 자꾸 많이 드시니까 담을 키울 우려가 있다. 대답을 안 합니다. 한문을 닫아 겁니다. 문 닫고 안 만나겠다. 나 밥 안 먹어. 나 이제 임금 노릇 그만하겠다. 말이 아주 거칠고 잡스럽다. 대놓고 영조한테 좋은 말을 해주면 받아들여서 고쳐야 될 생각을 하지 죽은 뒤에나 고치겠다고 말하는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을 해줍니다. 전하께서는 매번 박문수가 속에 있는 말을 다 하는 것을 칭찬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승정일기는 보시다시피 이런 사안들까지 다 낱낱이 적어서 지금 우리가 조선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고전번역원 정영미입니다. 오늘은 그 역사문헌으로 만나는 조선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승정원 일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는 승정원에서 매일매일 기록한 업무 일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정원에는 이제 6명의 승지와 2명의 주서, 그리고 1명의 사병가 주서가 있는데 이 주서들이 승정원 일기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까 이제 실록이 4부나 5부를 인쇄하더라도 금속 활자로 인쇄한 거와는 별개로 이제 필사로 붓으로 쓴 그런 필사본으로 단 한 부만 존재하는 그런 기록입니다. 승정원 일기는 이제 기록을 통해서 보면 조선 초기부터 만들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세종대에 승정원 일기가 있었다는 기록을 문종실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불행하게도 이제 현존하는 승정원 일기는 인조 때부터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인조 때부터 순종 마지막인 1910년까지 해서 1623년에서 1910년까지 해서 288년간의 역사가 남아 있고요. 그 옛날 장책으로는 3243책, 그리고 글자 수로는 한자로 무려 2억 2650만 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이제 번역을 하게 되면 약 2400책 정도가 되고요. 보통 이제 책 한 권의 크기를 한 뭐 3cm 정도 두께를 생각하면 이 72m, 그래서 이제 건물 높이로 쉽게 치면 한 24, 5층 정도의 그런 높이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도 그 단일 기록물로서 아주 방대한 양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국고전번역원이 그 1994년부터 승정원 일기 고종대를 번역하기 시작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그 조선왕조 실록이 철종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 뒤의 역사 자료로서 승정원 일기를 번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고종대 번역을 마치고 이제 인조대에도 번역이 마쳤는데요. 지금은 이제 영조대를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한 35% 정도 번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승정원 일기를 작성한 이제 주체인 승정원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승정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국왕의 비서기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임금의 명령을 출납하고 그다음에 왕이 참석하는 모든 공식 행사를 수행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6명의 승지와 그다음에 2명의 주서, 그리고 1명의 사병가 주서,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하위 관원들로 서리와 사령, 뭐 구종, 수공, 군사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정원은 이제 임금을 비서하는 기관인 만큼 궁궐 안에 관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지가 6명이라고 했는데 조선시대에 이제 보통 이제 6조 체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2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이렇게 해서 6개의 그 주요 행정관사가 있기 때문에 승지도 6명이 각각의 관사를 나누어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또 승지들은 아까 이제 영의정이 여러 개의 관직을 겸하고 있는 것처럼 승지들도 몇 개의 관직을 겸하고 있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왕이 아침 저녁으로 공부하는 경연, 그리고 춘추관의 관직을 승지들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지들은 2명이서 한 조가 되어서 동반으로 밤낮으로 근무를 합니다. 원래는 승지가 1명이 근무를 했었는데 세조 때 어떤 승지가 밤에 근무하다가 술에 취해서 세조가 부르는데 제대로 응대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세조가 앞으로는 승지가 2명씩 같이 동반해서 근무를 하도록 해라, 이런 명령이 있어서 동반해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승정원에서 주야로 근무를 하게 된다 그랬는데, 보통 승지에 제수되면 보통 이제 연속 근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통 승지는 10일 동안 연속 근무를 하고 또 3일짜리 이제 입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수되면 13일을 퇴근 없이 승정원에서 자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승지에 제수되면 이불을 싸들고 궁궐로 간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아쉽게도 이제 또 중간에 이렇게 이제 연속 입직 규정이 있는데 중간에 무슨 개인적인 일로 나갈 수는 있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일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부모님이 많이 편찮으시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너무 아파서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상소를 올리고 나갈 수는 있는데, 나가게 되면 중간에 입직하던 그 기록이 다 없어져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주서는 이제 승정원 일기를 기록하는 것을 담당하는 관원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사관은 이제 사초를 작성하는 관원이었듯이 승정원의 주서들은 이제 승정원 일기를 작성하는 관원이어서 이들도 역시 이제 문과 급제한 사람들로 이제 선발이 되는데요. 역시 옥문속필, 글을 잘 짓고 빨리 지어야 되는 사람들. 왜냐면은 보시다시피 승정원 일기를 작성하는 데는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관청에서 올라오는 보고들을 정리해서 이제 승정원 일기를 작성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임금이 신하들을 만나는 자리에 승정원 주서 역시 매번 같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초책이라고 해서 이제 메모장 같은 데다가 기록을 해서 갖고 나와서 다시 정서를 해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면 동시통역과 기록을, 그죠? 우리말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메모를 한문으로 해서 다시 그거를 한문의 문장으로 완성해내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아주 글을 잘 짓고 총명한 사람들로 선발을 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도 아까 사관을 이제 선배 사관들이 추천을 했다시피 주서도 마찬가지로 이미 주서를 역임한 사람들이 2명씩 추천을 해서 이 추천을 받은 사람들을 순서대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지는 아까 이제 10일에 3일 해서 13일 입직이라고 했는데 주서들은 그보다 좀 더 길어서 12일과 3일 해서 15일을 연속을 입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서로서 15개월을 근무하면 이제 육품으로 승진을 하게 되는데 항상 아까 붓과 그다음에 책을 가지고 입시해서 뭐 적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그 입시한 자리에서도 임금님이 심부름을 시키기도 합니다. 대화를 하다가 신하들과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주서는 나가서 어디 가서 무슨 자료를 찾아와라 그러면 이제 또 갔다 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심지어 승정원 일기에는 주서가 기록을 하다가 중간에 무슨 명령을 받고 나갔다 왔다 그래 놓고 그동안에 한 이야기는 나갔다 오느라고 적지 못했다 라고까지 적어 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사관이 임금의 심부름을 다닌다 했는데 주서도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주서 같은 경우도 이제 임금이 이제 심부름을 시키면 이제 나가는데 그 의정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하들이 이제 임금과 소통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지만 본인과 정치적 견해가 맞지 않을 때 사직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사직 상소를 올리고 그 다음에는 안 받아들여주면 그 다음에 도성을 나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성을 나가서 성문 밖에서 상소를 올리고 또 안 받아주면 좀 더 멀리 가고 좀 더 멀리 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면 이제 누구를 불러서 보내서 이제 이 사람을 불러들여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신하들을 내보낼 때 제일 먼저 보내는 관원이 바로 주서입니다. 그래서 주서가 임금의 심부름을 가지고 가서 전하고 또 그 신하가 임금에게 전하는 말을 다시 보고를 하기도 하고 이런 일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승정원 일기는 어떤 내용들로 구성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맨 먼저 그날의 그 날짜와 날씨를 씁니다. 당연히 음력으로 기록하겠죠. 몇 월 며칠 간지로 기록하고 그다음에 날씨 맑음, 흐림, 비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승정원의 관원들의
출근 현황을 매일매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보면 누가 출근을 했고 누가 오늘 입직이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첫 번째 문장은 뭐냐면 상이 어디에 있었다. 그래서 상이 창경궁에 있었다, 창덕궁에 있었다, 이런 식으로 왕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밝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기사들을 차곡차곡 쓰게 됩니다. 관사에서 임금에게 하는 보고, 그 다음에 임금이 신하들에게 내리는 명령이 모두 승정원을 거쳐서 승지를 통해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것들이 모두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이 신하들을 만나는 모든 자리, 의정들을 만나는 차대를 비롯해서 왕의 건강을 진찰하는 자리, 그 다음에 특별히 신하들을 만나는 자리, 그 다음에 경연, 밤에 하는 소대 이런 것들까지 모두 참석해서 그것들을 정리를 해서 기록을 해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이제 한 달치씩 엮은 것이 이제 승정원 일기가 되는데요. 주서도 사람인지라 업무가 많고 하다 보면 일기의 작성을 이제 지체하는 경우들이 생겨서 승정일기에는 종종 주서들이 제때 일기를 내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주서들에 대한 처벌이 있습니다. 다 정리해서 낼 때까지 승진을 제한하기도 하고,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승정원 일기는 승정원에서 그렇게 작성한 기록이기 때문에 공개된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찾아다가 참고를 할 수 있기도 하고 그런 공개된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이하게 아까 이제 실록 같은 경우에 실록을 완성하고 나면 사초하고 초고를 세초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승정원 일기도 세초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사도세자의 죽음, 이모화변이라고 부르는 그 일에 대한 기록이 승정원 일기에 남아 있습니다. 물론 사초에도 남아 있었겠죠. 영조 때 일이니까. 근데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 입장에서는 그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영조 52년에 그때 당시 세손인 정조가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승정원 일기에 남아있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매우 본인 힘든 일이다라고 요청해서, 왜냐하면 승정원 일기가 없어도 사초가 있기 때문에 사실을 전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승정원 일기의 그 부분을 없애주십시오라고 영조한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영조가 이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승지 한 사람은 실록을 세초하는 예대로 그 부분의 일기를 가지고 가서 창의문 밖에 그 세검정의 차이람에 가서 세초를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그 부분의 승정원 일기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승정원 일기에 어떤 내용들을 담겨 있는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그럼 승정원 일기에 그 중요한 국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면 이제 왕실의 사생활이나 이런 것들도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런 거는 실제로 기록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왕의 공식 행사에서 주서가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신하들을 만나는 공식 기록들만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아주 국정의 내밀한 부분들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영조 35년에 영조가 이제 세손인 정조를 국정에 참여시키려고 하면서 신하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경들을 직접 혼자 만나는 것은 사적으로 보는 것이다. 그렇지만 세손을 데리고 같이 만나면 신하들이 나의 잘못을 대놓고 지적할 것인데, 그렇게 한다면 세손에게 임금 노릇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그래서 왕이 신하들에게 직접 그 잘못을 지적당하는 그 현장을 본다면 임금 노릇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 것이고, 또 신하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묵묵히 있는 것을 보면 임금 노릇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진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내가 이제 나이도 많고 그런데 이제 신하들 앞에서 자기 잘못을 드러내는 게 좀 창피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세손에게 이런 점을 알게 해서 한다면 나라를 위해서는 참으로 좋을 것이다. 영조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겠죠. 본인이 왕이고, 그죠? 세손, 영조랑 정조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할아버지와 손자이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손자를 앞에 앉혀놓고 신하들이 자기의 잘못을 직접 지적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그렇게 본인 입장에서도 좀 창피한 얘기긴 하지만 세손에게 그 국왕 교육을 시킨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또 더 멀리 나가서 그 국가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임금과 신하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의견이 다른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신하들 입장에서 임금에게 어떤 요구를 해야 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임금들이 그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가장 이제 좋은 예가 대답 안 하는 겁니다. 어떻게 대답을 안 하냐면 인조 3년인데요. 인조 3년에 이제 영의정인 오윤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간의 사치풍조가 몹시 심하다. 뭐 사치풍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예나 지금이나 그렇잖아요.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왕실이 솔선수범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곧 왕세자의 혼례가 있을 텐데 이때 검소하게 한다면 신하와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서 본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인조 3년이니까요. 그래서 반정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국가의 기강을 잡는 일들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늘 이제 사치풍조가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왕실의 혼인, 왕세자의 가례 때 이것을 조심해서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조가 어떻게 하냐면 묵묵히 한참 동안 대답을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소극적인 반항일 수도 있지만 대답 안 하고 이 결론은 이렇게 끝났다 이렇게 썼습니다. 주서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영조 때 일인데요. 이제 주강을 하는 자리에서 논어를 공부를 합니다. 논어를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경연이라는 것은 그 왕에게 경서와 역사서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하지만 경연에 참여하는 신하들이 국가의 중요 요직을 맡고 있는 신하들이 겸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경연이 끝나고 나면 국정의 현안들을 논의하거나 왕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는 자리들이 자연스럽게 마련이 됩니다. 이날도 이제 경연이 끝나고 나서 민진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용안이 붓습니다. 영조 얼굴빛이 붉은데 아마 화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새 차를 자주 드신다는데 갈증이 있으십니까? 차는 그냥 드시지 말고 의관한테 물어서 좋은 거를 드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영조가 화기는 아니다. 차는 내가 봄이 돼서 조금 먹는 거지 차는 많이 안 마신다. 문제될 게 없다.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진원이 그래도 이제 차를 자꾸 많이 드시니까 담을 키울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영조가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왕이 대답을 안 하는데 별 수 없이 이제 좀 이따 다른 주제로 돌리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정도는 아주 이제 약과죠. 왕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제 대답을 안 하거나 아니면 뭐 딴청을 피운다던가 이런 식으로 합니다. 더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 궁궐 안에서 이제 왕이 생활하는 공간과 그다음에 이제 신하들이 이제 그 관청에 있는 공간을 구분하는 공간이 있는데 한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여기를 지나야 이제 왕의 생활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데 왕도 늘 신하들을 만나는 게 즐겁진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하냐면 한문을 닫아 겁니다. 문 닫고 안 만나겠다. 좀 심하면 더 심하면 나 밥 안 먹어. 좀 더 가면 이제 뭐 아주 극적인 경우에는 나 이제 임금 노릇 그만하겠다. 세자가 있으니 세자에게 물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왕들이 신하들에게 본인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방법으로 이제 아까 이제 영의정이 본인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방법으로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상소 올리고 도성 밖으로 나갔다가 뭐 그다음에 한강가로 갔다가 이제 그것도 안 하면 한강을 건너서도 갑니다. 그래서 뭐 아까 이제 용산에 갔다고 주서가 용산에 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한강을 건너서 이제 동작이나 이쯤에 가 있다가 좀 더 마음에 안 들면 뭐 경기도 광주쯤에 가다가 이런 일들이 되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금과 신하들의 아주 그 국정의 첨예한 면을 둘러싼 그런 힘겨루기나 아니면 국정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장면들을 승정원 일기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조선시대는 아주 의계가 엄격해서 임금의 용안을 허락을 받고야 바라볼 수 있었고 직접 바라보지도 못하고 임금이 여기 있으면 보통 이제 북쪽에서 남쪽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으면 신하들은 동쪽과 서쪽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일어나서 다시 엎드렸다가 이를 아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하들과 임금이 좀 더 가깝게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들도 보입니다. 이제 박문수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 조선시대 이제 유명한 암행어사로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박문수는 이제 암행어사로도 유명하지만 또 영조 때 중앙관직을 많이 지내고 또 영조와 각별한 관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박문수는 특히나 영조에게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그런 신하로 유명했는데요. 이제 이 장면도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승지들이 영조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제 승지들이 국정의 현안 문서들을 가지고 영조를 만나는 자리인데요. 승정원 일기에는 이 기사가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아봤더니 한자로 한 13,000자 정도 되고요. 이거를 이제 번역하니까 원고지로 한 210장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영조와 신하들이 아주 오래 만나서 사안을 얘기를 하고 또 중간에 잠깐 쉬었다가 또 만나고 해서 아마 몇 시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이제 그 중에 한 장면인데요. 조명희라는 사람이 승지가 되어서 뭐라 하냐면 영조에게 그동안 내가 박문수에 대해서 잘 몰랐고 다른 사람들만 말만 듣고서 박문수가 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직접 만나서 보니까 나라를 위한 정성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말이 아주 거칠고 잡스럽다. 대놓고 영조한테 박문수가 이런 판에서는 춤추기 어렵다. 이런 말도 하는데 이거는 사삿집에서 쓰는 밖에 민간 사람들이나 쓰는 아주 속된 말인데 이런 말을 임금 앞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정성은 있지만 아주 거친 사람이니까 영조에게 그의 장점은 이렇지만 단점은 좀 왕이 억누르면서 부려라 이렇게 대놓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영조가 이제 박문수를 쳐다보면서 조명이게 말이 옳다. 그런데 이것이 박문수가 원래 이런 거를 참 하고 싶어 하고 이 사람의 성품이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박문수가 뭐라 하냐면 이제 본인도 이제 고치려고 했지만 이 못 고친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땅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고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의 이런 것들이 참으로 병통입니다. 이렇게 이제 인정은 하지만 못 고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영조가 웃으면서 그래도 조명익이 좋은 말을 했는데 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좋은 말을 해주면 받아들여서 고쳐야 될 생각을 하지 죽은 뒤에나 고치겠다고 말하는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또 조명익이 그 말을 받아서 임금이 타일러주면 당연하게 제가 이런 단점이 있으니까 이거를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평소에 하던 버릇대로 하려고 하니 이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전하께서는 매번 박문수가 속에 있는 말을 다 하는 것을 칭찬했기 때문에 박문수가 지금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박문수의 단점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영조가 박문수가 이렇게 하는 걸 계속 받아들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조는 그래 조명익의 말이 옳다. 박문수는 너는 고쳐야 된다. 얘기하니까 이제 또 박문수가 또 변명을 합니다. 저는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외삼촌한테서 길렀는데 외삼촌이 자기가 아버지가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서 자기를 오냐오냐 키웠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변명을 하니까 조명익이 또 받아서 얘기합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했는데 박문수가 화내지 않으니 그거는 사실 그 사람의 장점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속담에 기린이 털이 빠지면 볼만한 것이 라고 했는데 박문수가 만약에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면 취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박문수는 사실대로 솔직하게 할 말을 다 하는 게 나름 장점이긴 하다. 그렇지만 그래도 아주 좀 거친 말들은 좀 빼내고 임금한테는 좀 곱게 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사실은 이제 엄격한 군신 관계이지만 또 그 와중에도 그러니까 박문수 같이 물론 이제 박문수는 임금의 신임을 얻은 상태이니까 가능했겠죠. 박문수는 이제 영조가 세제 시절에 세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세자시강원의 관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차기 임금이 될 사람의 신료로서 깊은 관계를 가졌고 또 소위 무신난이라고 하는 이인자의 난 때 또 그 이인자의 난에 토벌에 공을 세워서 영조의 신임을 한 몸에 얻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가능했겠지만 대놓고 얘기하고 지적하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또 임금과 신하가 만나는 현장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승정일기는 보시다시피 이런 사안들까지 다 낱낱이 적어서 지금 우리가 조선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승정원 일기의 면모들을 몇몇 에피소드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승정원 일기는 이제 굉장히 분량이 많지만 대부분 이제 그 관청의 공문서가 요약된 것이고요. 또 이제 뭐 상서 같은 것들도 중요한 것들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선시대의 주요 행정과 정책의 흐름 그리고 이제 임금의 공부
경연 같은 경우도 어떤 내용을 공부하고 무슨 대화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서 조선시대의 행정과 그다음에 정치를 펼치는 중요한 요소들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오늘 승정원 일기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